저는 올해 65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죠. 아들놈이 35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속을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어요. 약속한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죠. 화장도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지혜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참 곱더라고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예의가 없는데 지혜는 달랐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나이는 33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요. 지혜는 제가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놈도 바쁘다고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데 예비 며느리가 자주 오겠다니.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참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지혜는 계속 제 눈치를 살폈어요. 반찬이 입에 맞냐고,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어봤죠. 아들한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한테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나섰어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 내가 할게. 제가 말렸지만 지혜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둘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놈이 쑥스러워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어때?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쏙 들었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게다가 효심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지혜는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렀어요. 퇴근길에 들러서 안부를 묻거나 주말에는 시장을 같이 보러 가자고 했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짐 들기, 높은 곳 청소하기, 이런 제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척척 해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 날 파스를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그것도 비싼 거더라고요. 직접 붙여주겠다며 정성껏 붙여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정말 착해. 일주일에 3~4번씩 오는데 뭐 하나 불편한 게 없어.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자기네 며느리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데 저는 복 받았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며느리 같았어요. 아들한테도 계속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지혜 같은 좋은 여자 놓치지 말고 빨리 결혼해.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미적거리니. 아들놈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지혜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봄쯤 결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제 생일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이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했는데 지혜도 같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지혜가 큰 쇼핑백을 하나 건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게 분명했어요.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마음만 받을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지혜는 완강했어요. 어머님, 제 마음이니까 꼭 받으세요.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마다 다들 부러워했어요. 저는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지혜는 제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니까 자기가 자주 올 테니 외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지혜만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았죠. 아들한테도 지혜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겠냐고요. 아들놈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요. 지혜의 밝은 미소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계획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집에 드나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지혜는 퇴근길에 들렀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실로 나와 차를 마시는데 지혜의 표정이 평소와 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한데.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윳돈 있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돈 얘기를 하니까 의아했습니다. 혹시 지혜가 돈이 필요한 건가 싶었죠. 빌려달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돈이 필요해? 지혜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요. 투자처라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저는 은행에 넣어둔 돈이 좀 있었어요. 적금하고 예금 합쳐서 한 7천만 원쯤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은행 이자가 워낙 낮아서 늘 아쉬웠어요. 무슨 투자인데? 지혜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장 상사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정말 좋아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하는 말이니까 일단 들어는 봤어요. 지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사분이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익률이 좋아서 입소문으로만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시면 한 달에 20만 원씩 이자를 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그게 가능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데.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예요. 상사분도 아무한테나 소개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시니까 특별히 부탁드려 본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은행보다 이자가 그렇게 높은 거야? 지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를 모으니까 중간 수수료가 없어서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저도 지난달에 500만 원 투자했는데 벌써 100만 원을 받았어요.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기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100만 원이 입금된 게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혜가 직접 투자하고 있다니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난 잘 모르는 일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볼게. 지혜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괜히 부담드린 것 같네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생활비로 쓰기에 딱 좋은 돈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말했다가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100만 원만 투자해 보기로요. 며느리가 될 애가 저를 속이겠어요? 게다가 지혜도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저는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저 투자 좀 해볼까 싶은데. 지혜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어머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날 지혜가 집으로 왔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 뭔가 그럴듯했어요. 회사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혜한테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한 달 후에 20만 원 꼭 받으실 거예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어요. 이 아이가 날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반쯤은 잊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되는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20만 원이 입금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들어온 겁니다. 지혜가 거짓말을 안 했던 거죠.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들어왔네. 20만 원 받았어.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들어올 거예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20만 원을 받다니. 은행에 넣어뒀으면 1년에 1만 원도 안 받았을 겁니다. 저는 지혜가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다들 투자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이건 지혜가 저한테만 특별히 해준 호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혜를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지혜는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알려준 거였죠. 다음 달에도 똑같이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진짜라고.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은 투자라고. 제 머릿속에는 벌써 다음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요. 저를 완전히 믿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는 걸요. 저는 그 달콤한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달째 2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잠깐 들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와서 차를 마시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투자 만족하세요? 저는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100만 원만 넣었는데 벌써 4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투자하시면 수익이 더 많아져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100만 원으로 한 달에 2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받는 거잖습니까?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어? 지혜는 계산기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지혜는 제 마음을 아는지 덧붙였죠.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2달 동안 정확하게 받으셨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는 약속을 지켰어요. 단 하루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입금해줬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5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요. 은행 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지혜한테 연락하니까 바로 다음날 왔더라고요. 어머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고 500만 원을 건넸어요. 이제 원금이 6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 거죠. 한 달 후 정말로 1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돈이면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요. 친구들을 만날 때 슬쩍 자랑했습니다. 요즘 용돈벌이가 생겨서 좋아.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우리 며느리 덕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들 투자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혜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이 투자 기회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어요.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사분이 투자자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세요. 이미 목표 금액을 채웠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죠. 지혜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 거는 괜찮아요.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되니까요. 다만 추가 투자를 원하시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추가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곧 투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이에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3달 동안 정확하게 돈을 받았어요. 믿을 만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없어진다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것저것 따져봤어요. 은행에 아직 적금이 2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400만 원이면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지혜한테 연락했어요. 지혜야, 나 2천만 원 더 투자할래. 지혜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믿는다고 했죠. 지혜는 감동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다음 날 지혜가 왔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2천만 원을 건넸어요. 이제 총 투자금이 2,6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520만 원씩 받는 거죠.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생활비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너무 많이 투자한 건 아닌가?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는 약속을 지켰어요.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지혜가 또 연락을 했어요. 만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설렜습니다. 지혜가 와서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특별한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는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대요.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만 기회를 드린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냐고.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소 3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지혜는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총 5,6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가진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솔깃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겁니다. 1년이면 억 단위예요.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심이 이겼습니다. 아니, 지혜에 대한 믿음이 이긴 거였죠. 저는 은행에 남은 예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3,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 싶었죠. 지혜한테 연락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지혜는 기뻐하며 바로 왔어요. 계약서를 받고 3,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돈으로 큰 수익 내드릴게요. 지혜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총 5,60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었죠.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돈이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천만 원을 넘긴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다음 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전에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지혜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사양했어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며느리 될 아이가 밥을 사겠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고, 뭐하러 돈을 쓰게 하니. 그냥 집에서 먹자. 하지만 지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한테 감사해서 꼭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투자도 맡아주시고 믿어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승낙했죠. 점심때쯤 지혜가 차를 가지고 집 앞으로 왔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좋은 한정식 집이 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차를 타고 한 20분쯤 갔을까요? 번화한 거리에 있는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여기 비싸 보이는데. 다른 데 가자. 지혜는 괜찮다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인테리어가 정말 좋았어요. 테이블도 넓고 깔끔했습니다. 종업원이 우리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죠.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상에 3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또 사양했어요. 이렇게 비싼 데서 먹지 말고 다른 데 가자. 하지만 지혜는 이미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2세트 달라고 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어요.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 될 내가 이렇게 비싼 밥을 사다니.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혜가 평소와 달랐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요?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혜의 표정도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너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지혜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계속 시계 보던데. 어디 급한 데라도 있어?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늦으면 안 돼서. 저는 그럼 빨리 먹자고 했습니다. 지혜가 약속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시간은 충분하다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가 부르더라고요.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었다고 했죠.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지혜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서 기다렸어요. 식당 주인이 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뭔가 더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손에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낼게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제가 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혜는 완강했어요. 어머님이 투자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지혜는 서둘러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인한테 카드를 내밀었어요. 제 카드로 할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뭔가 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주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주인은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뒤집어 보기도 하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어요.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혜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주인은 카드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뒤편에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시선을 피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마 기계 오류인가 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지혜의 카드도 함께요. 주인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궁금했어요. 카드 회사인가 싶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지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말이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경찰이죠? 지금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라고요? 왜 경찰을 부르는 거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주인은 카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 위조 카드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조 카드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계속 설명했어요. 작년에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거 진짜 카드가 아니에요.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럴 리가요. 저는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카드인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카드를 자세히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홀로그램이 이상해요. 그리고 카드 뒷면 서명란도 인쇄된 겁니다. 저는 지혜한테 물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다른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손이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걸로 할게요. 죄송해요. 하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신고했으니 경찰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지혜가 위조 카드를 쓸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주인은 완강했습니다. 저도 확실해서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오시면 다 밝혀질 거예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출입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인과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경찰관 둘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주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혜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이 지혜한테 물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신분증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제 사생활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위조 카드 사용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가방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지갑을 꺼내더니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카드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나왔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았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여기 위조 카드가 5장 더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장이나요? 지혜가 왜 이렇게 많은 위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찰이 지혜한테 물었습니다. 이 카드들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경찰이 다시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신분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명은 박미선이고요.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미선이요? 지혜가 아니라요? 전과 기록까지 있다고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를 쳐다봤어요. 아니, 박미선이라는 사람을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기, 위조 문서 행사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상습범이네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습 사기범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게 다 뭡니까? 투자도, 친절도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제가 맡긴 돈이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경찰한테 매달렸습니다. 제 투자금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5천만 원은요? 제가 맡긴 돈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투자금이요? 무슨 투자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처음엔 이자를 줬다고, 그래서 믿고 더 투자했다고요. 결국 5천만 원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게 다 사라진 겁니까?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발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미 다 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지혜를, 아니 박미선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경찰이 박미선한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하겠다고 했어요. 박미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라 나섰죠.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요. 착한 며느리 행세도 투자 권유도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식당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평생 모은 돈을 잃었는데요. 게다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는데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큰일 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그날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미선이라는 그 사람은 저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같은 수법으로 10여 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였답니다.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도 속았다고 고백했습니다. 7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먼저 속아서 더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았거든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이 열린다고 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박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회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기, 위조 카드 사용, 위조 문서 행사, 죄목이 여러 개였어요.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예비 며느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박미선을 데려온 날부터요. 어떻게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는지, 어떻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말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정말로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일, 2천만 원을 더 넣은 일, 마지막으로 3천만 원까지 맡긴 일을요. 결국 총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행 적금도 다 해지하고 예금도 다 뺏어줬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다들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지혜가 아니 박미선이 잘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꾸민 일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투자금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현금으로 줬고 나중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영수증이랑 계약서도 받았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의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위조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약서까지 가짜였다니요. 제 증언이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이번엔 박미선 차례였습니다. 판사가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박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연기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같은 수법으로 10여 명을 속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미선의 계좌 내역이었어요.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사치품 구매와 유흥비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제 돈으로 그런 걸 한 겁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모은 돈을요. 그 돈으로 사치를 한 겁니까?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범입니다. 전과 기록도 있고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의견을 물었어요. 박미선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에 갔어요. 판결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미선이 연행되어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법정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걸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이 남았다는 걸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다행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송금하신 5천만 원이 대부분 박미선의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써버렸을 줄 알았거든요. 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법원에 배상 명령이 있으니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형사님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계좌 내역이었어요. 정말로 4,80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왜 안 쓴 걸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아마 더 큰 투자를 유도하려고 남겨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상금 지급 절차를 밟으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이 됐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돌려받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돈 돌려받았어. 아들도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도 500만 원 돌려받았어요. 아들도 일부를 돌려받았답니다. 하지만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이었어요. 나머지 200만 원은?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분배됐대요. 돈이 부족해서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인데 전액을 못 받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돈을 돌려받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한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저를 알아봤어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주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어요. 그날 신고 안 하셨으면 저 더 많은 돈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박미선은 아마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주인이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더 큰 피해를 입었겠죠. 주인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주인은 차라도 한잔 하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앉아서 주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요. 식당 주인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웠어요.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아, 너도 속았다는 걸 왜 말 안 했니?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미리 말했더라면 제가 속지 않았을 텐데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고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도 투자한 게 부끄러웠어요. 어른이 돼서 그런 사기에 당하다니. 그래서 말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우리 둘 다 피해를 입었잖니.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도 피해자라고 우리 모두 속은 거라고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나눠야겠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박미선한테 속은 일 5천만 원을 잃을 뻔한 일, 다행히 돌려받은 일까지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조심해야 해.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아.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해?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큰돈 얘기가 나오면 의심해야 해. 그리고 가족한테 꼭 상의하고. 친구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듣더라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박미선의 친절에 쉽게 넘어갔던 겁니다. 외로움이 사기꾼들에게 빌미를 줬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아예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슬픈 삶이죠. 대신 신중하게 믿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기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이 험하다는 것도 쉬운 돈은 없다는 것도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돌려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식당 주인의 기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법원의 판결.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저처럼 운이 좋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돈을 잃고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돈을 돌려받은 것도, 더 큰 피해를 막은 것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요. 이제 저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